네, 안녕하세요. 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고 또 공간도 넓고 그래서 유익하다는 단어를 이제 앞에 좀 쓰셔가지고 유익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익은 제 뒤에 하시는 이정호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강의에서 유익함을 찾으시고 저는 그나마 조금 재미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K 컨텐츠의 힘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저 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강 노벨상 수상기념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아니지만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거를 기념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제 소개 조금 뒤에 하겠지만 콘텐츠를 만들고 또 콘텐츠를 보는 일을 하고 있어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K 콘텐츠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송 작가고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만드는데 95년에 일을 시작해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신 프로그램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잘 모르시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요. VJ 특공대가 2000년이었고 그다음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 2007년, 2008년까지 했고요. 또 역사 스페셜, 현장록보 동행이라고 최근에도 하고 있죠. 약간 좀 가난한, 좀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르포 형식으로 휴먼 다큐로 만드는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나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역사를 좀 재미있는 토크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 런칭부터 종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1년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했었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저 프로그램 때문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 프로그램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1987년까지를 다 다뤄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를 좀 관통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역사 스페셜과 역사 저널과 그다음에 이제 그거의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역사 기행,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해외나 국내를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저 역사 저널 그날이 올 2월에 끝난 뒤에 현재는 이제 KBS 다큐 인사이트 프로그램을 이거 이제 매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매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아이템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니까 일단 이 장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Very welcome to the Swedish Academy. My name is Mats Malm, functional permanent secretary.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can now announce its decision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e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노벨상을 이제 스웨덴에서 발표를 하죠. 저 노벨상이 발표가 되면 이제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의 책은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노벨상 수상식을 이제 라이브로 출판사에서는 많이 이제 중계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도시통역도 하면서 이제 도대체 누가 되나 그 담당 편집자들이 자기가 맡은 작가가 되길 바라면서 막 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노벨상 시상식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해외 편집팀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외 작가가 될 거니까. 그러면 그 작가가 되면 그 작가의 책을 빨리 거기 띠지라고 그러죠. 책에 띠지 붙여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본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민음사라는 출판사에서는 한강 작가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라이브를 하고 있는 민음사 말고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도 당시에 해외 편집팀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해외 문학 편집국입니다. 놀란 거예요, 지금 한강이라고? 자, 마케팅 팀. 왜냐하면 문학동네에는 한강 작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팀은 빨리 발빠르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다 있어. 마케팅 팀은 이제 빨리 책 팔아야 되니까 제 각 도서관, 제 서점에 얼마나 나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소개글이 달라져야죠. 제작부, 편집부, 이제 밤 사이에 이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국내 문학팀은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SNS로 책 홍보를 많이 하니까 SNS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SNS 팀에서 막 이제 기쁨의 SNS 같은 것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에다 소개글 막 바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학동네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문학동네에서 이제 자기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에 자, 저기에다가 이제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이라는 저 띠지를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노벨문학상은 우리가 탈 줄을 아무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다 해외 편집팀들만 스탠바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온다고?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상상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패러사이트 제가 이제 일부러 불어판 포스터를 가져왔는데요. 기생충입니다. 자,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영화 혹시 보신 분? 기생충. 네, 그래도 꽤 보셨네요. 어쨌든 근데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탔다는 거는 좀 들어보셨죠? 저 기생충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해도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저 생중계하는 날 제가 EBS에서 회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하러 가다가 이제 친한 PD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PD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카데미상에 저 기생충이 탈 것 같아? 못 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작품상이나 감독상이나 둘 중에 하나 이상을 포함해서 여러 상을 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PD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때 제가 돈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거치자는데 그때 저는 작품상 또는 감독상 둘 중에 하나 이상은 탈 거라고 그랬는데 둘 다 탔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50대고 그분은 저보다 나이 많은 50대였기 때문에 설마 우리나라가 외국어 영화상 정도 타겠지 했던 거예요. 근데 작품상, 감독상을 다 탔죠. 뭐 일본이나 뭐 칸이나 다른 뭐 영국이나 이런 데 상 탄 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탔으니까 굳이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건 잠깐 자존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 작품상을 줬더라고요. 자, 이게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랬고요. 우리 기생충만 있었던 게 아니죠. 미나리. 영어 포스터가 미나리예요. 미나리가 분명히 영어 단어가 있을 텐데 미나리라는 자, 이거 평이 가장 한국적인 미국 영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저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어요.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 뭐 그런데 아카데미에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배우가 탔죠. 자, 이 미나리가 거기 대사에도 나와요.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 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정착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애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미나리 혹시 보신 분, 미나리는 아마 보신 분이 많지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꽤 보셨네요. 이 미나리는 이제 윤여정 배우가 나중에 이게 약간 이제 몸을 이렇게 못 쓰게 되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이때 이거에 여우조연상을 탔을 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연기,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극장이나 뭐 KBS 뭐 드라마, 이제 단막극이나 주말 드라마에서 대부분의 중년 배우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보면, 근데 그런 연기를 했는데 상 탔네? 와. 하면서 이 얘기할 때도 그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하면서 미국 아카데미 별거 아니네. 우리나라의 어떤 저 정도 연기에 저렇게 감탄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영화 얘기를 했고, 자, 이거 뭔가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자,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 아직도 1위예요. 아직도 오징어 게임이. 이게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넷플릭스 CEO예요. 너무 이 오징어 게임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너무너무 고마운 나머지 그 넷플릭스 저 오징어 게임에 저 시그니처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심지어 임직원 회의할 때 저 옷 입고 임직원 인증샷 찍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오징어 게임이 진짜 난리가 났고, 자, 저기 2021년 9월 17일에 저 넷플릭스에 저 이 콘텐츠가 공개가 됐는데 역대 시청순위 1위고, 넷플릭스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그 이제 통계를 내요. 작년 하반기 시청 현황 보고에도 1억 1,701만 시청시간 1,410만의 시청수. 올 상반기에도 아직도 오징어 게임이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딴 얘기지만 올 상반기 이제 영어권하고 비영어권을 구별을 굳이 하긴 하는데 비영어권 컨텐츠 중에 1등한 건 눈물의 여왕이에요. 김수현하고 김주현이 나왔던 드라마. 자, 이 드라마는 곧 시즌2가 나오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징어 게임 1 보신 분? 네, 좀 잔인하죠. 잔인해서 쉽게 보긴 어려운데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 트레이닝복이 또 나오고요. 저 연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잔인하니까. 물론 티저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 저기에서 게임이 뭐가 나오냐? 구슬치기, 딱지치기, 저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오징어 게임이 그 이제 바닥에 그려놓고 서로 밀어내는 그게 마지막 경기죠. 이런 게임들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막 이렇게 인증샷들이 막 올라왔어요. 외국 사람들이 딱지치기 하고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고. 자,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다 어쩌면 저랑 같이 한번 놀았던 언니 오빠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 다 어렸을 때 해봤던 게임들이죠. 저 우리나라의 가장 뭐랄까요,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뭐 전통놀이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동네 꼬마들이 하는 거를 가지고 저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세계를 뒤집어놨고, 저 시즌2가 과연 잘 될 것이냐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저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되게 관심 갖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 넷플릭스 저 시즌2 런칭 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구슬치기 대회를 한대요. 뭐 아무튼 그런답니다. 자, 사실은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있었고, 뭐 기생충, 뭐 미나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요.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영어로 The Masked Singer라고 써 있었어요. 마스크를 쓴 가수,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해외판 포스터예요. 자, 우리나라는 좀 다른 건 저기 지금 이거 박스TV에서 만든 건데, 박스TV는 시즌6까지 제작을 해요. 뭐 우리나라 복면가왕은 쉬지 않고 하지만 해외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시즌 제로 쉬었다가 다시 하고 쉬었다고 다시 하고 해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탈을 뒤집었어요. 전체적으로 저 탈 하나 만드는데 1억이랍니다.
탈비용이. 우리나라는 저 마스크 하나 해봐야 뭐 200만 원 뭐 이런다는데, 제작비 규모가 다르지만 철저하게 MBC 복면가왕팀 허락을 받고 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맷이라는 것을 MBC 복면가왕팀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포맷을, 그러니까 뭐 우리 예전에 리메이크 뭐 이런 건 하지만 아예 포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저 복면가왕의 포맷이 이게 지금 2024년 업데이트가 된 게 아니고 2021년 9월 현재 54개국에 추출했고요. 2019년에는 올해 포맷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면가왕, 그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해가지고 음치 찾는 그 엠넷에서 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수출돼 있었어요. 이것도 지금 뭐 브라질, 뭐 그러니까 미국 이런 데에 워낙 많이 수출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유럽에서 한국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포맷을 사고 싶어요. 야, 저기 니네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저기 그 자료함에 폐기된 거 그거라도 좋으니까 좀 줘봐. 너는 어쩜 이렇게 기발한 이야기를 하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외팀에서 굉장히 많이 이 한국의 포맷을 사고 싶어 해요. 앞에 있던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저와 관련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가를 시고 왔는데 맨 딴 사람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자랑력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2018년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EBS라는 이제 마이너 채널이었습니다. 조식과 마감들은 파이팅! 맛있네요. 정말 10일 타일반 같이 다시 먹은 얼마나 재밌게요. 조식과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저 프로그램이 2018년에 이제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요. 시험 삼아 해보는 거를 4부작을 하고, 반응이 너무 좋고 괜찮다. 저 프로그램 의미도 있고 좋다. 그래서 이제 정규 방송이 됐던 거고, 이건 정규 방송 1회의 예고 방송을 제가 보내드린 건데요. 이제 뭐냐면, 이제 집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을 기부하고 그거를 모아서 아파트 동네에 조식 뷔페 레스토랑을 차려가지고 이제 셀럽 셰프하고 연예인들이 서빙하면서 이웃들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획 의도도 좋고 재밌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익하고 재밌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저런 방송이 있었는데, 자, 이게 Sometimes life overwhelms us in all its crammed busyness. 이제 뭐 영어로 뭐 샬라샬라 하죠. Just offer a warm smile to your neighbor. Or a friendly chat over a warm meal. Bringing all the benefits of eating together. Breakfast included, knocks on your door.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 조식 포함 아파트란 저 포맷을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전시를 했을 때 썼던 트레일러예요. 이런 포맷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복면신당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포맷을 만들어서 뭐 캐스팅은 어떻게 할 것, 세트는 어떻게 만들 것, 프로그램을 만드는 규칙을 다 정리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외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복면가왕도 1라운드는 어떻게 하고 2라운드는 어떻게 하고 심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래서 이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가서 이제 그 포맷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팔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포맷 제가 그래서 포맷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200페이지가 넘게. 그래서 뭐 거기에 일일이 다 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고 아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포맷 바이블에 정해져 있는 거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변형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앞으로의 먹거리는 저 포맷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포맷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그 포맷은 딱 한 나라, 이탈리아에 팔았어요. 근데 2018년이었잖아요. 2019년에 팔았거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작이 무산됐어요. 이웃들과 밥을 나눠 먹는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 비운의 제 포맷입니다. 자, 근데 좀 전에 들려드렸던 아이고,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해요. 에이씨. 이 진심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주식 포함 아파트의 라디오 예고 멘트예요. 뒤집지 말고 함께 아침을 알려드릴게요. 4월 29일 일요일 밤 9시 5분 EBS KTV 주식과 이걸 들려드린 이유는 자, 우리에게 아파트는 저 노래잖아요. 딴딴딴 띵동띵 딴딴딴 그러면 이제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요즘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많이 아시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연예가 중계라든지 뭐 한밤의 TV 연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해외 영화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홍보하러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Do you know 김치?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걸 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말로 인사해주면 좋겠고 이렇단 말이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하니까. 자, Do you know BTS란 말을 몇 년 전까지 했어요. 아까 뭐 제가 기생충 얘기하고 뭐 했는데 BTS는 이미 월드 클래스예요. BTS는 뭐 한국의 어떤 그런 K-pop 가수의 레벨을 넘었어. 물론 지금은 이제 군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음악 시장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 가장 많은 사람이 듣는 노래 이겁니다. 자,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브루노 마스예요. 브루노 마스 혹시 아세요? Think about a Mary 이 노래 불렀던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탑스타죠. 이 여자는 로제라고 블랙핑크의 멤버예요. 자, 이 노래에 한국어 가사가 있어요. 아파트가 한국어 가사예요. 자, 이 게임 지금 이제 손으로 한 다음에 하고 나서 좀 있다가 브루노 마스가 술 마시는 연기를 하죠. 이게 아파트 게임이에요. 아까 오징어 게임도 얘기해드렸지만 자, 아파트 게임 뭐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술 게임이에요. 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손을 다 모아 숫자를 부르면서 손을 모아요. 뭐 7. 그래서 손탑을 쌓은 다음에 7번째 되는 사람이 마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브루노 마스가 해준 거예요. 이 노래를 브루노 마스한테 들려줬대요. 근데 이 노래를 들려주고 나니까 브루노 마스가 이 노래 좋다 하면서 물어봤대요. 아파트가 뭐냐고. 그래서 대답해줬대요. 아파트먼트. 그 아파트가 아파트먼트냐고. 자, 여기서는 아파트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말로 아파트. 자, 이 노래가 더 이상 한국 노래냐 외국 노래냐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이 노래로 지금 YG는 떼돈을 벌었어요.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예요. 이 노래 처음 시작에, 자,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다시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처음 시작에 자, 누가 좋아하는 이라고 되어 있나요? 채영이가 좋아하는 이라고 나와요. 다시. 채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로제의 본명이에요. 이 게임을 실제로 채영이가 로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이 앨범을 만들면서 자기의 것을 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브루노 마스가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도 물어봤지만 이제 여러 가지 둘이 같이 협업하면서 이 노래가 나왔고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까 노벨문학상에서 해외 막 기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같이 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제 역사 프로그램 했으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듣던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근데 요즘 태어난 애들은 그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나리는 좀 다르지만 기생충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강렬한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 대한민국의 좀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대요. 근데 또 그게 또 먹힌 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게 공통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먹힌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정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한국적으로 잘 나가는 걸 외국에서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본 조이펑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에서 사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쯤에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왜 사람들이 저 아파트라는 노래를 좋아하고 미나리에 열광하고 왜 기생충과 이런 오징어 게임을 막 기다릴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4년 노벨문학상의 수상 이후 아까 잠깐 보셨지만 그걸 한번 환기시켜 볼게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일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 네. 뭐 트라우마에 맞서고 이런 건 약간 좀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들으시고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외국에서도 뭐 영어권이든 아니면 비영어권이든 이게 공감이 되니까 이런 작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에게 자 이게 이제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등산을 하려고 경복궁역 뒤쪽으로 갔더니 저 뒤에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당연히 축하하죠. 저 위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우리 마을 노가동 주민이신. 그러니까 저쪽 한강 작가가 저기 종로 쪽에 사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지나가다가 봤더니 잠실 저 뒤쪽에 풍납고등학교 옆에도 붙어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출신 한강 작가에. 그래서 약간 사실은 뭐 그 작가 우리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서 그 상금을 우리가 나눠 갖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1원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쁜데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 출신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 지역이라고 하면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너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한강 고맙다 기쁘다 5월 이제는 세계정신. 저 KBS 저 광주에 걸려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광주. 지금 여기가 5.18 민주광장입니다. 자, 5.18 기념재단이 광주 정신과 맞닿은 한강 작품 노벨상 뜻깊다 이런 식의 성명을 냈어요. 한강 작가는 그냥 자기가 책을 쓴 건데 그 책에서 광주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한 거죠. 이제 5.18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2년에 11월에 광주는 2년에 한 번씩 비엔날레를 해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이때 2022년에 비엔날레 전시회 이제 그 제목이 꽃핀 쪽으로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소년이 온다라는 그 5.18을 아예 전격적으로 다룬 소설의 한 챕터의 제목이 꽃핀 쪽으로예요. 어떤 이제 주인공, 여러 사람이 다 주인공이지만 어떤지 5.18 때 아이를 잃은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이제 꽃핀 쪽으로인데, 이 꽃핀 쪽으로라는 타이틀로 이 비엔날레를 했고, 이 비엔날레 했을 때 5월 정신, 이렇게, 그러니까 5월 정신이라고도 하고 광주 정신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개의 용어를 같이 쓰는데, 그래서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에서 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한강 작가가 여러 가지 문학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사용해서 저 비엔날레에서 꽃핀 쪽으로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 끝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가 제6장 소제목에서 주제를 따온 이번 전시는 1980년 근현대사의 아픔을 은유적인 시선으로 표현, 관람객들에게 인류 보편애와 휴머니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획이다. 라는 좋은 말인지 어려운 말인지 였습니다. 자, 광주 정신이란 말은 꽤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시 속에 흐르는 광주 정신, 또 뭐 학술 논문에 광주 정신의 시적 연대와 계승에 관한 연구, 또 광주 정신은 공동체에 밀어대 가지고 뭐 광주 정신은 계승 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이런 식으로 광주 정신이란 말을 써요. 또 광주 정신이란 말과 동의어로 네, 그 광주 정신 또는 이제 5.18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MBN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얀마 홍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는 현재 5.18 행사할 때 약간 공식 주제가처럼 나오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5.18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세계로 퍼진 광주 정신이라고 해서 MBN의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2년 전 홍콩에 이어 미얀마에도 자주 부르는 그나라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바로 5.18의 상징곡이라고 하죠.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국제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아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광주 정신이나 5월 정신이 뭐다. 뭔가 어떤 독재 아니면 어떤 권력에 저항하는 정신을 옹수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서도 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군부타나 규탄 집회를 이어갑니다. 이제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틀면서 저항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애창 무기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한국 군부가 광주 시민을 탄압하던 과거 모습에서 미얀마인들은 자신들의 현재를 봅니다. 한국에서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멋진 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광주 정신을 대표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해외 시위에서 쓰인 건 미얀마가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 정신을 대표한다라는 기사 멘트가 나와요. 개정에서 시작된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도 수천 명이 모인 집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렸습니다. 即係可以話咧，即係一首好嘅歌咧，真係都幾永存得好嘅。咁所以我喺預售運動之後，亦都填咗一個中文詞。 실제 당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운동가 조슈아 웡은 문화와 배경을 달라고 1980년 광주의 경험이 홍콩 민주화 투쟁을 계속할 힘을 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가 아닌 국가폭력을 신음하는 나라들 사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이제 영국에서 귀속돼 있다가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여러 가지 시위가 벌어졌을 때 홍콩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렸고, 그래서 저 광주 정신, 5월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아예 쓰여요. 그리고 뭐 소위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예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MB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영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선언된 거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5.18 행사에 가시죠. 가서 이제 매번 성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2023년에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언급을 하셨고, 올해에도 5월 정신을 강조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라는 좋은 의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5월 정신 또는 광주 정신이라고 어떤 그 5.18이 벌어졌던 그 사건에 이어져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를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5월 정신, 뭐 그러면 12월 정신, 뭐 크리스마스, 뭐 1월 정신, 새해 작심삼일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광주 정신 이런 말이 있으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 정신 검색했더니 서울에 있는 정신과 병원만 쭉 나와요. 그래서 인천 정신, 경기 정신 다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대도시는 다 넣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넣어서 하나 찾은 게 부산 정신이에요. 부산 정신이 있더라고요. 혹시 고향이 부산이신 분? 없으시네요. 저는 외가가 부산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아직도 부산에, 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이제 부산에서 계시다 돌아가셨고, 외삼촌이 부산에 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우리 외삼촌, 운전을 하면, 신호는 내가 정하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운전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부산 여행 가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택시 타서, 뭐, 공항이요, 여기요, 라고,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그러면, 몇 시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몇 시입니다. 그러면, 뭐 낙낙하고만, 이러면서 데려다 주세요. 정말 빨리,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부산은 약간 정말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부산 사람의 기질. 자, 부산은 한마디로 해결이 된다면서요. 좀, 이 말이면 다 해결이 된대요. 뭐, 자, 그런데 부산 정신, 부산 기질이라는 책이 나와 있길래 봤더니, 일단 역동적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부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글이 뭐냐면, 역동적인 부산 사람들, 이들이 공통으로 가진 특징은 무엇일까? 부산 정신 혹은 부산 기질은 어떤 것일까? 자, 뭔지는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산 사람들 특유의 기질을 분석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산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부산 사람들 중에서 엄청 얌전하고 엄청 소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너 부산 사람이냐 그러면 너 운전 험하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놓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부산의 독립운동과 5.16을 조명하다라는 말에도 인밀로 만나는 부산 정신이라고 부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정신은 이제 5.18을 얘기한다면 부산 정신은 좀 더 근원적으로, 왜냐면 이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기획한 거니까, 독립운동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빨리빨리, 좀 더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행동하는 뭔가 이런 걸 말하나 보다. 그럴 수가 있겠네. 왜냐면 부산이 일본하고도 바로 앞으로 가깝고, 뭔가 어떤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식의 나만의 적은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5월 정신이라는 어떤 날짜를 가지고 또는 부산, 광주 이렇게 지역을 가지고도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 있을 때죠. 지금 사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해병대 군사경찰도 하면서. 자, 누가 해병대 나왔다면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와요. 너 몇 개야? 글쎄요, 어머니서 전혀 모르십니까? 그래서 몇 개야? 전혀 모르십니까? 잘하겠다. 난 운전병 출신이야. 난 대국 수송대 직선. 자,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해병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사실은 김창욱이 해병대예요. 몇 기? 경찰이 몇 기입니다. 난 714년. 해병대에 나오신 분. 저도 제 주변에 해병대 나온 분이 없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해병대, 네, 어떻든가요? 딱 저런가요? 네. 해병대, 몇 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자, 이러죠. 네.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나보다 어린 기수 만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해병대는 유독이래요, 유독. 왜 그럴까? 근데 저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해병대가 어떻게 창설됐고 어떤 과정을 지나서 올해까지 왔는지도 제가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다 공감해요. 해병대하고 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개개인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해병대 나왔어? 그러면 너 몇 기야 할 것 같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귀신도 잡는다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꼭 광주 정신, 부산 정신 이런 거 아니어도 해병대 정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했던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했었는 블러드 트럼프. 그의 두 번째 일본은 어떤 모습에 미국이 가요? 자, 이거는 1기 때 화보 촬영하려고 지금 독수리가 미국의 상징이죠. 이건 지난주 목요일에 방송된 다큐 인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대선 결과가 나왔고 바로 하루 만에 만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방송계 종사해서 그런지 스텝 스크롤을 끝까지 봐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기 전에 채널 돌리겠지만 지난주에 대선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짧게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여기 김세원 보여드리려고 제가 했다고. 자,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강의 가면 사실은 파랑은 제 자랑을 해요. 근데 사실 한강 작가랑 뭐 봉준호 뭐 이런 너무 훌륭해서 제 자랑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이게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미국 대선 얘기하려고 꺼냈어요. 미국 대선 저 결과 나오고 하루 만에 방송을 만드는 게 얼마나 고달팠냐면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버전,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버전.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로는 계속 박빙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뒤집어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샤이 트럼프도 많았고 여론조사 리스트도 많아서 생각보다 압도적이었는데 자, 미국의 대선 결과는 땅 따먹기예요. 어떤 이제 전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결과 그 지역에 우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선거인단 270명을 가져가면 이기는 거예요. 저 위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지점이 270석인데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312표 트럼프. 자, 그런데 아까 광주 정신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도 뭐 선거하다 보면 영남, 호남, 그다음에 수도권, 충청도 투표 성향 이런 거 대충 아시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자, 혹시 이제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러스트벨트, 썬벨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썬벨트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비치는 벨트. 자, 남쪽에 햇빛 따뜻하고 농사가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주로 농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많이 좀 낙후되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날씨도 좋고 살기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되면서 약간 좀 이제 지형이 바뀌고 있는 지금 그래서 테슬라 이번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라든지 이런 이제 첨단 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저기는 주로 공화당을 지지해요. 자, 그리고 저 썬벨트라고 말하는 거 위에 러스트벨트라고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미국의 선거를 결정하는 지역이 저쪽에 있어요. 경합하는 주. 자,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뭐냐? 러스트, 노스럽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저는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저 주변에 오데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니까 녹이 쓸어서 녹슨 지역이다 해서 러스트벨트라고 말하는 곳인데 저기가 경합주죠. 자, 이게 지난주 다큐에 나왔던 건데요. 가장
그 러스트벨트의 하나 중인 게 펜실베이니아인데 선거인단이 19명이에요. 이번 대선에서 처음부터 승리하는 건 러스트벨트에서의 선정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버려진 것 같죠? 약간 녹슨 느낌이 나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주당이 경제 정책에 크게 실패했죠. 자, 러스벨트에서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노조들은 민주당을 지지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노조가 아예 지지하겠다는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압도적으로 결국 저 러스벨트에서 트럼프를 지지했죠. 아마 우리가 러스트벨트에 가서 한 명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한 명이 민주당을 찍었을지 공화당을 찍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5명을 만난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 그럼 과반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은 내가 민주당이, 저 사람이 민주당일지 공화당일지 모르지만 저 러스벨트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를 모아놓고 봤을 때는 공화당 지지 성향이 드러났을 거라는 거죠. 이 얘기가 이제 공주 정신이나 뭐 이런 것처럼 러스벨트 정신 또는 러스벨트의 성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제가 이제 역사 프로그램을 오래 했다 보니까 좀 역사전 얘기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492년 10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1937년부터 미국 정식 국경일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1971년부터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연방으로, 미국은 주별로 다 법이 따른데 이거는 연방 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자, 뭘까요? 1492년 10월 12일에 있었던 일을 기념해서 미국 정식 국경일이 된 날. 자, 뭘까요? 네, 어디죠? 선물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자, 그리고 다 같은 박수. 콜럼버스의 날이에요. 콜럼버스가 저기에 도착한 날. 이거를 예전에 우리는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배웠어요. 요즘은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신항로의 개척이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던 거지 신대륙은 무슨 발견이야. 지들이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인데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콜럼버스의 날도 요즘은 원주민의 날이라고 말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때 굉장히 많이 희생됐으니까. 그래서 주별로 콜럼버스의 날과 원주민의 날을 이제 따르게 부르면서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의 날로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각 주별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콜럼버스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주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죠. 자, 이 노래는 마리아 칼라스가 불렀다는데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어느 개인 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저는 뭐 오페라, 클래식 뭐 이런 걸 잘 몰라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하고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상영되는 작품이래요. 이런 게 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 봤더니 일본에서 살았던 미국인 선교사의 소설을 가지고 만들었대요. 푸치니가 1900년대 초가 일본의 배경이고 여자 주인공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인이 사랑하는 외국인 남편,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 남편과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인데 옆에 보면 포스터가 2024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포스터예요.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많이 공연되고 있는 오페라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이제 브로드웨이의 어떤 몇 대 뮤지컬 중에 하나인 미스 사이공의 원작처럼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저 오페라 하나 보러 가려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저 오페라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KBS의 어떤 문화 채널이나 뭐 이런 데서 저런 좀 고급 공연들을 대중이 쉽게 소비할 수 있게 수신료의 가치를 위해서 중계방송을 가끔 해줘요. 그래서 저 오페라를 KBS가 이번에 중계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중계방송을 언제 했냐? 광복절 새벽 12시 땡 지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했어요. 자, KBS 중계석에서 했어요. 자, 만약에 오늘 했으면 사람들 되게 잘 봤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왠지 불편하잖아요. 일본 정부인들 초가 배경이니까 당연히 여자 주인공은 기모노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미가요도 나와요. 그러니까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있는 거를 8.15 되자마자 새벽부터 저걸 봐야겠냐. 아마 저거 본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이 난리가 났고, 그리고 사과했고, 책임자, 보직에서 물러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징계가 높진 않지만 행정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15여도 나비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왠지 불편하잖아요. 다른 날 하지, 왜 굳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공유해요. 아마 이제 한 몇십 년, 몇백 년 뒤에는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할 사람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특히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저 다다음 주에 일본 가요. 놀러. 저는 일본에 가서 스시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야. 그건 그거고. 그렇잖아요? 저는요, 예, 그래요. 근데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언니 오빠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 동생들도 간간히 보이네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예요. 나비 부인 좋은 오페라지. 돈 내고 보러 가. 2024년 6월에 나도 보러 갔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8월 15일 12시 넘어서 하면 안 되지. 자, 미스터 리들랜드라는 이제 책 표지예요. 노벨이라고 써있죠. 김주혜.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평화상에 가려가지고 좀 그런데요. 이 작가가 러시아 최고본인 톨스토이 문학상을 탔어요. 이 사람이 김주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어로 썼어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번역돼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이번에 상을 탔는데, 자, 근데 호랑이도 있고 리들랜드라고 하니까 어쩐지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죠? 맞아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내용이 뭐냐?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10살의 기생집에 팔려간 오키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삶을 풀어낸 소설이에요. 그래서 시대 배경이 1917년부터 1965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3.1운동 직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이 김주혜 작가가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면서 미국에 7살 때인가 8살 때 이민을 갔어요. 부모님 따라 이민 갔는데, 그래서 이민 가서도 자기의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소설을 썼대요. 자, 이 작가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작가한테 너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 책이 톨스토이 문학상에 탔어요. 저 톨스토이 문학상도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이 아카데미상을 타고, 노벨상을 타고, 이 김주혜가 톨스토이 문학상을 타고. 사실은 우린 대중문화만 먹힐 줄 알았어요. K-팝 된 건 좀 오래됐으니까 강남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영화가 좀 되고, 뭐 드라마도 되네. 그런데 이제는 소설도, 와, 놀랍죠. 제 포맷도 언젠가는 더 대박나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그 다큐에서 이 교수가 한 말인데 인상적이어서 저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아이고. 자막 보이시나요?
border, and so I would understand if Koreans been worried about that. 그렇군요. 기다리고 비경을 택하는 없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인터뷰에서 했냐면 한국은 국제 질서와 국제 안보 속에서 발전한 나라다. 거의 유일해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의 대통령과 해리스 후보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이냐 아니냐예요. 트럼프는 한국한테도 방위비 더 내라고 하고 나토한테도 돈 더 내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푸틴하고도 김정은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지됐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진영과 저쪽 공산주의,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이었던 공산주의 진영, 물론 소련이 해체된 뒤에는 이제 뭐 잘 지내보자 했지만 여전히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이 적성국이라고 생각하는 저기 중국, 미국, 저기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 이쪽,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런 진영에 있어서 예전에는 또 해리스 쪽이나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미국은 잘 지내자. 그리고 내가 큰 형이 돼서 지켜줄게. 내 밑으로, 내 그늘로 들어와. 내가 너도 지켜주고, 너도 지켜주고, 너도 지켜줄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전쟁에도 개입을 했던 거고, 한국이 그 전쟁, 미국의 개입과 함께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는 한미동맹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 미국 우선주의야. 미국이 제일 중요해. 기존의 질서는 잘 모르겠고, 그 사람 아마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 걸로 할래. 협상을 하자. 이런 식이에요. 자, 미국, 지금 현재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개입을 했어요. 한국 빼곤 다 실패했어요. 베트남 전쟁도 실패했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러다가는 저 트럼프는 어떻게든 종식시키려고 하니까.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는 거예요. 지면 빨리 끝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거를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자기네가 땅을 침공당한 건데 그 땅 줘버리면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뭐 베트남도 개입하고 여기저기 개입했는데 미국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어. 이제 개입 안 할래. 성공하기도 어려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어.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개입해서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냥 성공도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이 미들랜드가. 아까 그 책의 제목이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민주주의, 경제, 자본주의 다 발전했어요. 전쟁으로 완전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경제개발 5개년 교육했고 새마을운동하고 뭐 잘 살아고 새 아침마다 그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5.18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부마 사태도 있었고 그 전에 4.19도 있었고 5.16 혁명 이후에는 저 서울 5월 서울의 봄도 있었고 1987 6.29 선언 홍원철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물론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어떤 법이 있으면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들어먹질 않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리더도 많이 바뀌었어요. 조선시대에도 반정도 많이 일어났었고, 심지어는 이성계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가 세웠어요. 자, 우리나라는 뭐 좋든 싫든 그 가치평가 상관없이 대통령도 끌어내린 적이 있어요. 일본이 깜짝 놀랐대요. 일본은 지금까지 리더를 끌어내려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일본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원래 그래. 자, 원래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법이 어딨어요? 가장 다른 말은 원래 그래요. 일본은 원래 그래 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런 법이 어딨어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똑같이 저희 서양에서 보면 아시아로 묶이겠지만 우리는 일본과 우리가 기질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광주, 부산 다 합쳐 대한민국이란 정신도 또 약간 그래. 물론 나는 원래 그래 주의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드라마를 좋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능 프로그램 만들던 제작진이 CBM에 가가지고 응답하라 1997을 만들었어요. 대박났어요.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자, 1997은 H.O.T라는 오늘날의 지금 오늘날의 K-팝의 어떤 원조인 그룹이 데뷔했던 해예요. 응답하라 1997. 그 다음이 응답하라 1994. 자, 이거는 이 제작진들이 구상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세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장 대중적으로 폭넓게 사랑받았던 1988. 응답하라 1988. 이게 이제 시리즈 순서죠. 1988. 올림픽. 우리 호돌이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있죠. 지금 저 응답하라 다음 시즌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대요. 응답하라 몇 년일 것 같아요? 1980? 또? 1960? 혹시 그때 태어나셨나요? 또?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코믹 정서가 젊은 층을 외면하지 않아요. 나이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30, 40대 가장 많이 요청 오는 해는 2002예요. 응답하라 2002. 말하니까 다 알겠죠? 왠지. 그런데 어렵대요. 2002 월드컵 저작권 확보가 어려워서. 그거 다 피파에다 돈 주고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2002 하니까 다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를 기억해 볼까요? 전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울컥하지 않아요? 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울컥할 거예요. 저 때 한일 월드컵 하면서 일본과 달리 우리가 저 4강까지 갔을 때 얼마나 짜릿했던지. 그리고 저 때 이제 그래서 실제로 2003년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났대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부둥켜안고 하도 좋아해가지고. 자, 2002년을 기억하고 2002년의 정서를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요즘 MBTI라고 뭐 개인적 성향만 얘기하는데 그렇든 좋든 2002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2002년을 되게 뜨겁게 기억하고 한국인이라는 그 공통의 어떤 그 기억을 가지고 굉장히 짜릿짜릿해 하죠. 그래서 뭐 광주, 부산 나뉘고 뭐 20대, 30대 나뉘고 여성, 남성 나뉘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이게 나뉘다가 또 이게 이제 나중에 아시아로 묶이고 뭐 전 세계로 묶이고 이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 또 우리가 동시에 느꼈던 일들 또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학습대에 와서 배웠던 우리가 일본 왜 싫어해요? 임진왜란 때문에도 싫고 또 일제강점기 때문에도 싫잖아요. 그거 내가 겪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8.15에 김이가요 트는 건 싫어. 우리가 배워온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 겪었든 배웠든 우리의 기억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만들어졌던 이것도 어떤 형태로든 보이진 않지만 누가 얘기해도 아 그래 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특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뭐 질문은 없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지금 시간이 제가 약속된 딱 1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룰까요?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재밌으세요? 네. 네. 다들 스케줄이 있지만 또 오늘 이정호 박사님도 몇 마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사실 잠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와 또 건강하고 기억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얘기해 주실 거니까 잘 경청해 주십시오. 이정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몇 번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뭐 4, 50분 하고 뭐 좀 1시간 넘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제 얘기보다 앞에 작가 얘기가 훨씬 재밌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강 작가 이제 노벨상 받았다고 하니까, 아니, 저보고 이거 특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뭐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왜 저보고 하라고 할까? 근데 제가 이게 요양병원 오기 전에 책방을 한 몇 년을 했어요. 독립책방을 하다가 다 말아먹었죠. 그런데, 이제 책방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보고 좀 설명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할까 하다가, 이건 아무래도 제가 책방을 했다고 하지만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작가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 또 같이 이제 스터디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에 얘기가 이제 정신에 대한 얘기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됐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건강이 되느냐. 왜냐하면 아니, 한강 작가 저기 노벨상 받은 건 좋아요. 근데 나는 아프 죽겠는데 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암이야.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심각한 건데 그냥 뭐 좋은 건 잠깐이고 중요한 거는 내 건강이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잠깐 그냥 좋아 있으면 됐지. 저게 내 건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한강 작가 이제 노벨상 받았다고 이제 발표가 나고 이런저런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건 건강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책방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제 몇 분 의사 선생님하고 또 직원들 또 환우분들 몇 분하고 얘기가 돼서 북클럽을 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면 모실 텐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모여가지고 책을 선정해서 읽고 돌아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걸 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아까 그 소년이 온다 그거를 읽었더니 아주 좋대요. 그래서 북클럽에서 그걸 하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왜냐 이념적으로 안 맞아서가 아니라 저는 그 19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광주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 딱 마비가 돼요. 이제 광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딱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뭐 눈물만 나고 뭐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채식주의자도 좋대요. 그것도 곤란하다 그랬어요. 읽어보신 분 계셨지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건 좀 다음에 하자고 이제 미뤘는데 또 노벨상을 받아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북클럽에서 지난번에 소년이 온다 했고 다음에 작별을 하자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시집으로 해서 이제 한강 작가 특집으로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노벨상 받은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제 딸 결혼식 때문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공항에 처음 딱 와가지고 인터넷을 딱 열었는데 한강 작가 노벨상 받았다고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강 작가 얼굴도 몰랐어요. 그냥 맨부커상을 받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얼굴도 몰랐고 작품 아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읽지도 않았고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역사적 트라우마의 정면으로 직시를 했다. 뭐 직시라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선정 이유인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작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작품이 무지하게 폭력적이에요. 채식주의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는, 아우, 막 이렇게, 진짜 폭력 장면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해, 무사가.
그래서 너무 폭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대요. 한강 작가가 굉장히 폭력지향적이고 폭력을 좋아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 작가가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 들어갔겠죠? 9살, 10살 무렵에 광주에 살았어요. 근데 소년연가 책을 보면 자기가 살던 집으로 그 죽은 아이가 이사를 와요. 그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몰랐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항승원 작가니까 광주에서 그 사진첩을 들고 왔나 봐요. 어느 날 봤는데 너무 장면이 끔찍해가지고 그 장면 하나,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또 한 번의 사진에는 헌혈을 하려고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사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인간은 뭐고, 헌혈을 해주는 인간은 뭔지, 인간이 도대체 뭔지를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폭력에 그런 거 노출돼서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나 그런 장면을 보면 며칠간 밥을 못 먹는데요. 토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서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주에 대해서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이 온다 쓸 때는 진짜 글 한 줄 쓰고 울고, 한 줄 쓰고 울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소년이 온다 읽어보신 분들은 한꺼번에 못 봐요. 힘들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일주일 걸렸어요. 여기 입이 다 불어 텄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 튼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도 노벨상을 받았지 않았다는 상태에서 여기 채식주의자를 읽으면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려요. 아예 써있어요. 세간의 오해가 너무 많다, 이 작품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뭐 연극도 하고 다른데 뭐 상도 주고 그런 반면에 반대쪽으로 보면 무슨 소설이 이렇게 막 무슨 폭력적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막, 그래서 몇 개 별명이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년이다. 이 미친년이지, 이게 무슨 소설 이따위로 썼어. 나는 조금 약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라이구만.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상당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읽고 나서 집사람한테 읽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이렇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 건강과 관련돼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전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뭐였냐면, 본인은 그렇게 힘들고 하는데 글을 쓰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한 트라우마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에서 좀 안 됐습니다만은, 여성이 이거를 정면으로 직시돼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했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6.25, 뭐 막 이런 거 막 거친 게 많아가지고, 어떤 죽음하고 연관된 사람이 자기 친척이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광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 지인 중에 굉장히 친한 사람이 죽고 해도 피하고 싶어요. 왜 죽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정리도 안 되고, 그게 하루아침에 싹 정리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노벨상 준 게 거기에 정면으로 맞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직시를 해서. 그래서 이건 정면으로 맞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제가 이제 그 신안으로 이제 오시면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항상 이 그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아주 그냥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처음에 오면 대부분 비슷해요. 암만 나으면 내가 뭐든지 할 것 같고, 암만 남 낳는데 도움만 되면 뭐든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속된 말로, 치료만 잘 해주세요. 제가 뭐든지 잘 열심히 할게요. 그런 자세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뭐, 항암을 하든 뭐 하든 어느 정도 적응됐고 막 하고 나면 싹 없어져요. 그래서 뭐만 남냐? 암이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암이 뭐고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뭐만 남으냐면, 뭐 먹으면 좋대. 누가 뭐 했다는데 좋대는데? 그거만 나와요, 그거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암으로 딱 진단받는 순간에 모든 환자가, 이거 지시가 관계없어요. 다 피부병이 걸려요. 무슨 피부병이냐? 고막에. 귀가 가려워. 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와서 귀를 긁어주는 말 하면 그게 쏙쏙쏙 들어가요. 의사들은 원래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을 잘 못해요. 교육도 그렇게 받지도 않았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딱딱딱 있는 얘기만 해요. 그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들어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내가 해봤는데, 그리고 말이야, 암 환자에 암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최고라니까 하면 그거는 그냥 쏙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직시하는 걸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면역 치료가 뭔지, 치료의 핵심이 뭔지 설명을 드릴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병,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핵심적인 내용은 좀 기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질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원래 내 습관과 원래 했던 생각과 어때 한 것만 다 돌아갑니다. 암 진단 받았다는 충격, 그 다음에 항암할 때 고생한 충격, 그것만 기억에 남아있지 핵심이 남지 않고 엉뚱한 데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 그 작품 세계를 들어가서 감동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강 작가 그 자세가 참 본받을 만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병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직시를 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딱 머릿속에, 뭐 제가 오늘 이거 설명드린다고 오늘 뭐 바로 입력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모든 암이 똑같아요. 어떤 암도 다 여기에요. 어느 날 진단을 해봤더니 뭐 CT에서 뭐가 보이더라. 아니면 내시경 했더니 뭐가 보였더라.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0.5cm에서 1cm 정도 돼야 암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암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암은 암세포 하나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암세포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암세포 없어요. 정상세포가 바뀐 겁니다, 암이. 모든 암이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자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암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암세포 생기는 거는 지금도 하루에 4,000개씩 암세포가 생겨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근데 저는 암이 안 되는 이유는 요 림프구 덕분입니다. 여기를 막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생겨요, 누구나. 근데 암세포가 자라기 전에 경찰 림프구가 매일매일 청소를 합니다. 4,000개씩.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암세포를 죽이는 경찰이 놀았느냐? 아니에요. 4,000개 중에서 3,999개를 다 없앴어요. 한 놈을 놓친 거예요. 두 군데 생긴 사람은 두 개를 놓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가끔씩 있지만. 거기다 한 군데만 암이 생깁니다. 그 암세포가 하나 놓치면 암세포 특징은 알을 빨리 까요. 그러면 경찰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알았는데 늦었어요. 왜냐하면 죽이기 시작해도 자라는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커지면 요 경찰이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세포 하나를 10개가 둘러싸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덩어리가 형성되면 둘러쌀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수술해서 다 떼든지, 그 다음에 항암을 해가지고 폭격을 하든지, 방사선을 지지든지, 그게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입니다. 면역치료라고 하는 저희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요 림프구를 도와주는 치료예요. 물론 암을 좀 죽이는 방법, 고주파는 좀 죽이긴 해요. 근데 별로 없어요. 다 요 림프구를 도와줘가지고 여기를 차단하는 게 주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덩어리가 아닌 조각난 암세포가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조각나서 흐트러져 있는 거를 죽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항암할 때도 그 조각난 걸 죽이는 데 효과적이고, 뭔가 수술하고 남은 것도 죽이는 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다 치료돼 끝난 다음에 5년 동안 기다리는 재발 방지에도 결국 림프구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거에서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당을 먹으면 안 된대요. 오늘도 저기 영양실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교육은 된 것 같은데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암 환자 고기 먹으면 왜 안 돼요? 모르는데 유튜브에 나온대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선생님들이 이거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하면서 식사를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항암할 때만 날거 빼놓고 다 드세요.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거 안 돌아. 왜냐하면 내 마음은 음식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암이 걸렸을까? 그다음 뭘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게 불안감이 있는데 유튜브나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그 말은 쏙쏙 들어요. 의사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근데 보세요. 음식이 요 암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 당도 좋아하고 기름도 좋아하고 단백질도 좋아해요. 자기도 커야 되니까. 특히 당이라고 환장을 해요. 그래서 펫CT 찍어보신 분들이죠. 펫CT가 당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묻혀가지고 주사를 딱 주면 암이 그 당이라는 속담으로 환장을 하기 때문에 암만 딱 표시가 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암이 당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먹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설탕도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뭐 흰쌀밥도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굶어요. 또 묘한 핑계 대신 분은 난 살쪘는데 이쯤에 살 좀 빼야지. 당을 안 먹으면 이 암세포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세포와 먹을 걸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암을 굶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암이 죽어요. 그래서 이건 진단용이지 치료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이 그렇게 되니까 줄여가지고 적게 먹으면 암이 안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까지 다 뺏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세포가 정상세포가 굶어 죽은 다음에 암이 죽어요. 그걸 모르셔요. 그래서 암 굶겨 죽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착각하지,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고기 잘 드셔야 돼요. 저희 모든 암 환자의 시기에 암 환자는 캔서 약자해놓고 고단백, 고칼로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먹어야 림프구가 제대로 만져져가지고 견딜 수 있어요. 체력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를 못하면
뭐에 좋다고 하면 그게 어디에 좋은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과정은 관계없어요. 결론만 중요하지. 뭐 먹으면 좋대 공론만 돌아요. 그래서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거는 해당 사항에 뭐 좋다고 하면 어디에 좋다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음식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너무 오래 얘기하면 힘드시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 됐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 경찰이 이제 이 NK셀하고 T셀입니다. 얘들만 암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치료하는 치료는 다 얘들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 작가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 그 정신이라는 게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공통의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자마자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이 가은병원에 이를테면 복수로 방에 이제 2인실을 쓰거나 아니면 4명이 있거나 아니면 병동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저렇게 모이면 여기에 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방별로 보면 그 방에 성격이 있어요. 물론 뭐 멤버가 바뀌고 하면 그게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리고 병동도 그렇고 여기 가은병원에 사람들이 모이면 가은병원에 정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기억의 형태로 제일 많이 나는데요. 이건 뭐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가치에다가 마음을 모아서 하면 몇 가지 덕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병원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자기 치료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화살표 방향을 잘 봐보세요. 이걸로 뭉치는 건 괜찮은데, 친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뭉쳐요.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이해하셨어요. 요 끼리끼리 뭉치면 처음에는 엄청 좋아요. 아주 환자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집에 있는 뭐 젓가락 개수까지 다 하셔요, 이제.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잘 될 때는 좋아요. 근데 한 분이 재발을 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에 신경 쓰는 거를 넘어서는 이렇게 친해지는 거는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튼튼하게 된 상태에서 이 정도 친해지면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아까 이제 직시를 해가지고 정확한 치료에 대한 정보라든지 병원에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확고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친해진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그게 잘못되거나 하면 이게 상당히 무너져서 힘들어져요. 자, 요양병원은 이제 이번이 3번째인데 전에도 있었는데 다 보면 뭐 모임이 만들어지고 뭐 그것도 다 해봤어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이제 친해지기 많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좋은데 요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면 이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요양병원을 병원장님이 시작했는지 그것도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병원 하다가 1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황토끼를 만들고 하는 사람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정상이 아니에요. 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병원을 하면 재정 유지하고 막, 특히 요양병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 있어봐서 몇 군데 다녀보고 다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니까 비교가 안 돼서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치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민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는 한 건도 처방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민세를 처방하면 이민세 회사가 대부분 가져가요. 병원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 병원은 아마 요양병원 규모에 의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의사가 뭐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쌓이고 뭐 하고 해서 아마 뭐 여기 있는 대부분은 그런 거에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음병을 줬다고 소개도 하시고 이제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거기에 흘러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고, 그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 훨씬 치료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림프구가 영향을 받아요. 실제로.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하는 거는 뭐 오늘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노벨상 기념 특강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가지고 직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건 피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만 내가 왜 걸렸지 생각 안 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그 다음에 가은병원에서 갖고 있는 가은의 어떤 이념, 아니면 뭐 정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 그게 뭔지 좀 관심을 갖고 거기다 기울이시면 본인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막 이런저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텐데, 암얘기 워낙에 재밌어서 뒷얘기 지루하게 하면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것으로 줄겠습니다.